깊은 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 추운 겨울밤, 한 여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외투조차 걸치지 못한 채. 엄마는 갈 곳이 없단다.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대답은 냉정했다. 엄마가 어디서 살든 그게 내 알바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러자 여자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했다. 그럼 외투라도 가져다 주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 그러나 문은 단호하게 닫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영숙. 오늘 그녀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 버려졌다. 눈보라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숙입니다. 지금은 초라한 차림으로 길에서 종이박스를 줍고 있지만 한때는 누구보다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은 존경받는 변호사였어요. 그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론도 해주었고 이웃들에게 쌀을 보내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과 딸은 아니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남을 돕기만 하세요? 다른 변호사들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던데. 그들의 불만이 터질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사람은 가진 만큼 베풀어야 하는 법이란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 말을 듣기보다는 짜증만 냈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괜찮아요.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깨닫겠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건 착각이었다는 걸. 행복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퇴근길에 음주 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난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제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는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이 남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우리 아들과 딸. 엄마, 이제 우리가 아버지 대신 엄마를 돌볼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던지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얼마나 돼요? 엄마가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노후를 걱정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변호사였으니 남긴 재산이 좀 있긴 하지.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을 돕기만 하셔서 돈을 못 모았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엄마, 순간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영숙 씨, 절대 애들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아직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우리 애들이 설마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사위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잘 드시고 계세요?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자. 그런데 첫 젓가락을 뜨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집에서 만든 게 아니야. 분명히 사온 음식이다. 하지만 딸이 섭섭해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딸이 뜬금없이 묻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걸 묻니? 아버지 재산은 엄마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엄마 혼자 관리하면 위험해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도 아들도 결국 같은 목적이었구나. 그제야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끝까지 우리 애들을 믿으려 했을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큰 돈을 혼자 관리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똑똑한 제가 관리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자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엄마도 참 답답하네.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냥 가만히 두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설마 너 엄마 돈이 탐나서 온 거야? 딸은 내 말에 기분이 상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위와 함께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다. 아들은 내게 멋진 코트와 목도리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요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셔야죠.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놓였다. 그래, 둘째는 다르겠지. 그런데 엄마, 누나가 혹시 뭐 이상한 말 한 적 없어요? 요즘 저한테도 투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딸이 했던 말을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절대 누나한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 투자 얘기하는 사람들 중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을 건 우리 둘째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어머님, 차라리 저희가 재산을 보관하면 어떨까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가 왜 너희한테 그걸 맡기니? 며느리는 당황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형님이 절대 손을 못 대게 저희가 대신 보관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다. 너희도 결국 같은 목적이었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우린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마저 나를 떠났다. 그 사건 이후로 아들과 딸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랑과 희생만을 주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탐욕과 배신. 나는 서서히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 했다. 혼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티던 어느 날이었다. 새벽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번호를 보니 둘째 아들. 나는 순간 망설였다. 또 돈 이야기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겠지?
긴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다. 진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지금 어디야? 진호는 괜찮아?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가해자도 못 잡고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나는 패닉에 빠졌다. 남편도 음주운전 사고로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아들마저. 지금 어느 병원이야? 엄마가 당장 갈게. 그러나 며느리는 말을 돌렸다. 어머님, 지금은 면회가 안 돼요. 그냥 빨리 수술비부터 보내주세요. 그 말이 너무 절박하게 들렸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절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그때 며느리는 전화기를 아들에게 넘겼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엄마, 살려주세요. 수술비 없으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 돈이 필요하구나. 얼마나 필요하니? 2억만 보내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2억. 어머님, 저희도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꼭 갚을게요. 정말 2배, 3배로 갚겠습니다. 나는 고민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죽는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결국 말했다.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나는 급히 은행으로 뛰어갔다. 그 모습을 본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다.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면 도와줘야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수상해요. 혹시라도 사귀면 어떡해요?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만 맴돌았다. 엄마, 살려줘. 나는 결국 2억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소식은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어머님, 아직 수술 중이에요. 진호 씨 상태가 불안정해서 면회는 어렵대요. 나는 애가 탔다. 그래도 병원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나중에 가볼 거 아니니? 그러나 며느리는 한결같이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정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나는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런데 이른 아침 딸이 다급히 집을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엄마 설마 진호한테 돈 빌려줬어?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래. 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잖니. 엄마가 돼서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엄마, 제발 현실을 좀 봐. 동생이 엄마 돈으로 뭐 했는지 보여줄게. 화면 속에는 아들이 새로 산 외제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번에 제대로 된 차 샀다. 멋지지? 나는 숨이 막혔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설마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겠어? 하지만 딸은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어? 진호가 엄마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잖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믿었던 아들이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자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갑자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동생한테는 그렇게 큰 돈 주면서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너도 내 소중한 딸이야.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나도 진호처럼 돈 받아야겠어. 엄마가 진호한테 준 만큼 나한테도 줘. 똑같이 반반 나누는 게 공평하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엄마가 줄 현금이 없어. 그러자 딸은 뻔뻔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집을 팔면 되잖아.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엄마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팔겠니? 하지만 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엄마 보고 길바닥에 나가래?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잖아. 차라리 내가 엄마 모시는 게 낫지. 진호한테 다 뜯길 바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 우리 딸만큼은 믿어야 해. 이제라도 딸이라도 붙잡아야 해. 결국 나는 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집을 팔아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딸의 집에 들어가던 날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 믿으려 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남편도 엄마를 잘 모실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딸과 사위가 나를 배려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다. 사위는 내가 식탁에 앉으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다. 딸도 점점 차가워졌다. 엄마, 설거지 정도는 하셔야죠. 청소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먼지 좀 보세요. 나는 딸이 점점 나를 하녀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비싼 코트를 세탁기에 넣었다가 실수로 망가뜨렸다. 엄마, 이 코트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아무렇게나 세탁기에 돌리시면 어떡해요? 나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다. 엄마가 미처 못 봤나 보다. 미안해. 하지만 딸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계속 이렇게 실수하면 정말 곤란해요. 저희가 엄마를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졌다. 너희가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래. 긴장돼서 사소한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하지만 딸의 반응은 더 냉정했다. 그렇게 불편하면 나가세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고 한 거니? 딸은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가 원하면 계속 계셔도 돼요. 그 대신 집안일은 제대로 해주세요.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곳이 내 마지막 남은 가족의 집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딸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딸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그래. 나가라고 하니 나갈게. 하지만 최소한 내 외투라도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밖이 너무 추워서 그래. 딸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나는 결국 외투 한 벌 없이 차가운 밤거리에 내던져졌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내 몸은 점점 얼어붙어 갔다. 눈이 내리는 길 위에 나는 혼자 서 있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믿었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집도 잃고 이제는 거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미 울 힘도 없었다. 나는 주저앉아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결국 나는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다. 하지만 그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밤마다 몸을 웅크려야 했다. 이렇게라도 버텨야 한다. 나는 생계를 위해 종이박스를 줍기 시작했다. 다지면 리어카도 없이 맨손으로 폐지를 모아야 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저 할머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으로 폐지를 줍고 또 주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나는 한참 폐지를 줍다가 문득 익숙한 동네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는 내가 살던 곳이잖아. 그곳에서 살아가던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사모님, 아니, 사모님 맞으시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김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남편이 변호사로 일할 때 법적 조언을 받으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사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여기서 종이박스를 줍고 계신 거예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부끄러웠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냥 사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나 김씨 아저씨는 내 말을 끊으며 강하게 물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죽음부터 자식들의 배신, 집을 잃고 거리로 매몰린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김 씨 아저씨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께서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제 회사는 진작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김씨 아저씨는 단호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모님을 돕겠습니다. 며칠 후 김씨 아저씨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사모님을 위해 작은 전세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네, 사모님이 더 이상 고시원 같은 곳에서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야죠.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새로운 집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보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김씨 아저씨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교훈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자식들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 당한 배신과 수모를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맞아요.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자식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나를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 사람은 박 변호사라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 자식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결국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사모님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김씨 아저씨가 나를 보며 물었다. 사모님, 휴대폰 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휴대폰이요? 갑자기 그걸 왜요?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사모님이 아들한테 돈을 보내주어 간다고 했을 때 혹시 몰라서 자동통화 녹음을 설정해 놨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게 저장되어 있나요? 네, 사모님이 자식들과 했던 모든 통화가 녹음돼 있을 겁니다. 이게 있다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녹음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 안에는 아들이 했던 거짓말, 엄마, 살려주세요. 수술비 없으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며느리의 뻔뻔한 부탁, 어머님, 2억만 빌려주시면 정말 평생 은혜 갚을게요. 딸의 탐욕스러운 요구, 엄마! 동생한테만 주면 불공평하잖아! 반반 나눠야지!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 녹음 파일이 있다면 우리가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좋아요. 끝까지 가볼게요. 소송이 시작되자 자식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둘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주세요.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매달렸다. 나는 자식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동네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그들이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했다. 찻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랑 같이 지내면서 잘 모실게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들이 말을 이었다. 엄마, 그 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나는 조용히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믿을 것 같니?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너희가 가져간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놔. 그리고 한 번에 갚아. 내 단호한 말에 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은 인상을 쓰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돈 이미 다 쓰고 없다고요. 매달 조금씩 갚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엄마, 살려주세요. 수술비 없으면 나 죽어요. 어머님, 2억만 빌려주시면 정말 평생 은혜 갚을게요. 엄마, 내가 딸이라서 안 도와주는 거야? 나도 반반 받아야지. 녹음 파일이 끝나자 찻집은 고요해졌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더 할 말 있니?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엄마 휴대폰도 잘 못 쓰시면서 이걸 어떻게 녹음해놨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녹음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엄마를 속이고 거짓말로 돈을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지. 자식들은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대로 하겠다. 딸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완전히 터져 나왔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겠어.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과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그렇게 반성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희가 엄마를 거리로 내몰고 배신했을 때는 이 순간이 올 줄 몰랐니?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부모 자식 간에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도 있잖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데.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말을 내가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돈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너희가 날 이렇게 우습게 본 거잖아. 하지만 이제 나도 달라졌어. 이번엔 끝까지 간다. 박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우리는 자식들을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아들과 딸은 예상대로 발뺌을 했다. 그 돈은 엄마가 기꺼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증여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자동 녹음된 통화 기록, 송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 박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이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들이 원고를 속이고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자식들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총 2억 원을 반환하라. 만약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겠어. 판결이 나자 아들과 딸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다. 엄마, 우리한테 지금 당장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나한테 돈을 요구할 때 나는 돈이 남아돌 거라 생각했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봐줘. 우린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을 하기에 너무 늦었어. 나는 너희에게 부모로서 모든 걸 다 줬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내 힘으로 살아봐.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이제야 자유로워졌다는 기분이 들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나는 김씨 아저씨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어느 날 김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하셨네요. 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그러나 자식들이 나를 거리로 메몰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내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사모님, 혹시 직접 장사해 볼 생각 없으세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네. 사모님 음식 솜씨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작은 분식집이라도 차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사모님께서 하시면 저도 적극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내 힘으로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다. 김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나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나는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다. 김밥, 떡볶이, 어묵.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놓았다. 손님들은 내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 두 손으로 벌어들이는 돈.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것이다.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내 딸이었다. 나는 순간 놀랐다. 내가 여긴 왜? 딸은 예전과는 달리 초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엄마가 소송에서 이긴 이후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제는 빚쟁이들한테까지 쫓기고 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엄마한테 했던 짓
잊었니? 너희는 엄마를 거리로 내몰았어. 엄마가 밖에서 떨고 있을 때 문을 열어 주기는커녕 외투조차 챙겨주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딸은 울먹였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랑 같이 살면서 효도할게.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가 진작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하지만 이제 엄마는 너희를 믿지 않아.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 나는 딸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울면서 떠났다. 하지만 나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정말로 끝났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거리에서 혼자 떨고 있던 내 모습. 그러나 지금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이제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어. 딸이 울며 떠난 이후 나는 다시 가게 운영에 집중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야 한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가게를 연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내 힘으로 번 돈이구나. 그동안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난 다시 일어섰어.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내 둘째 아들이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건방지지도 뻔뻔하지도 않았다. 엄마. 미안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아들은 머리를 숙였다. 이제라도 엄마께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날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아. 그냥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그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볼게. 하지만 다시 한번 나를 배신하면 그땐 정말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 엄마. 그날 이후 아들은 가게를 보아주기 시작했다.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가게 청소를 하며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갔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며칠 후 딸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다. 엄마,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돈 빌려달라고 온 거니?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럼 차나 한잔하고 가렴. 그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을 거야.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들에게 의존하지도 그들에게 기대지도 않기로 했다. 나는 진짜 자유를 얻기로 했다.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법을 배웠다. 행복은 결국 스스로 찾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거리에서 버려졌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밭을 걸어갔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